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부가 지난해 200만 명을 넘었고요. 도시 텃밭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 4배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텃밭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본 사람이 음식물 낭비를 적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텃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식품 보관에 더 신경을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은 농산물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직접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직접 수확한 거라면 많이 나눠주시잖아요. 또 마트에서 구입한 건 좀 쉽게 버릴지 몰라도 직접 키운 농산물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오래 보관할까 더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게 내 땀과 정성으로 키운 건 그만큼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미래의 식량 안보에 대비하려면 텃밭 가꾸기를 육성하는 게 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정서적인 풍요로움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최근 논란이 됐던 축산자조금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전통 농업식 퇴비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모아서 답변해 드릴게요. 자,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축산자조금을 개편하겠다면서 안을 내놨던 농식품부가 한 달여 만에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소식인데요.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연결해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산자조금이 뭔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까요? 이게 축산 부분에서 주요 자조금이라고 하면은 한우, 한돈 그리고 우유자조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들 자조금은 한우나 한돈 그리고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마리당 또는 리터당 얼마씩의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돈이 2004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역사도 한 20여 년 가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목적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다 많이 국내산을 좀 선택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들 자조금에서 이제 할인 행사한다 이런 소식을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할인된 금액을 자조금으로 지원하는 일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조, 스스로를 돕는다 이 뜻처럼 농가들이 스스로 돈을 걷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쓰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왜 개편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지난달 18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농식품부가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이라는 거를 내놓고 자조금을 내는 농가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축산 생산 단체들 그리고 자조금 사무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때 제시된 제도 개편 추진 계획이 이 축산 단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반대하는 개편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농식품부가 하루 전인 일요일 17일입니다. 17일에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추진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개편 내용이 어땠길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자조금의 의사결정 방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조금을 내는 농가들의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최상위에 있고요. 그 아래 자조금관리위원회, 그 아래 다시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자조금을 내는 당사자들의 모임이 이제 협회라는 점에서 협회장이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자조금 사무국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조금을 집행할 때 자조금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협회, 그리고 또 농협의 축산경제 등에서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안은 축산자조금 사무국을 법인화를 해서 축산단체와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 법인의 이사회로 전환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 절반가량을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사회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또 법인을 이게 자조금관리원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자조금관리원을 의사결정의 최상위에 두고 그 아래 대의원회를 대신해서 총회를 두고 또 그 밑에 이제 이사회를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이 축산단체로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사 절반가량에 대한 임명권을 정부에게 달라고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농식품부도 이게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조금 제도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로 든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무국이 법인이 아니어서 자조금관리위원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회계부정이나 사유화 오류가 있다거나 또 소비 홍보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또 자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급 조절 사업이 있는데 이 수급 조절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그리고 자조금 집행 효과성을 제고하는 평가 제도가 없어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됐습니다. 개인 명의의 통장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 수급 조절 근거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이걸 개선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조금이 지나온 기간 그리고 실제 어떤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위원장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건 맞지만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자조금 계좌에 적금 출자할 수 없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자조금 운영과 집행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감사원, 기재부 등을 통해서 2중 3중의 관리 감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평가도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또 기재부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문제로 제기했던 게 소비 홍보에 예산을 많이 쓴다. 이건데요. 이거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네. 소비 홍보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이걸 두고 관행적 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이나 방역 분야로까지 이제 예산을 쓰는 부분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내기로 한 이유 제일 큰 게 바로 소비 홍보였습니다. 이게 FTA로 인한 축산물 시장 개방이 되고 있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목적 때문에 축산부분 의무 자조금이 도입됐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수급 조절 이것도 사실 농식품부가 자조금 사업에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도 수급 조절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가들에서는 정부가 다시 가져가라 이런 입장인데 뭔가 좀 한참 잘못 짚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조금은 소비 홍보를 위해서다. 기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비 홍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너무 많이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축산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 계획이 없다. 이렇게 농식품부가 밝힌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문서가 아니라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접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 그리고 대응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게 축산 관련 단체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전주리 아나운서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네.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줄 아름다우신 알았는데. 분하고. 그래요. 정말 이 외모지상주의.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지난주에 농업박람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씨앗 나눔 하셨다고. 청취자분들 많이 오셨었나요? 어땠나요? 네. 지난주 14일부터 17일까지 양재동 AD센터에서 2023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있었는데요. 네. 씨앗도서관도 토종씨앗을 전시하고 또 토종씨앗을 나눔하는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정말요? 네, 농사 이야기도 나누는 아주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행여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다녀가신 분들께는 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요. 네. 네,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농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밤을 새워도 진짜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듣다 보면 정말 경험보다 값진 스승은 없구나 하는 말이 농업에서만은 제 진실로 여겨집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들려드린 내용도 저의 경험도 있지만 사실 토종 씨앗을 수집하면서 농부님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은 내용도 많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전통의 농사법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저의 일이기도 한데요. 농약도 없이 화학 비료도 없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는지 그것을 발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이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또 친환경 농사이기도 하죠. 야,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아깝네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짓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끊겨가지고 그렇죠. 전수가 안 돼서 네. 갑자기 맞습니다. 화학 비료가 등장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통 지식들이 어쩌면 단절의 시대를 좀 겪어온 게 사실이고요. 네. 예. 그 단절의 시대는 왜 그랬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녹색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절대 빈곤의 문제 때문에 생산량을 증대하는 그런 것이 최우선의 목적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정작 또 그렇게 떠밀려 했더니, 온 감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뭐 씨앗 나눔도 하시고 네. 그랬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씨앗들이 오고 갔나요? 일단 우리 청취자님한테 나눔해드렸던 조선파 종류의 약파도 나눔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토마토, 가지, 고추, 참외까지 다양한 씨앗들이 나눔이 됐습니다. 그 아까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셨다 그랬는데 경험담 중에 혹시 좀 인상적인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진행자님이 유머가 아주 좋으시다고 제가요? 네, 칭찬을 많이 듣고 무슨 왔습니다. 유머를 했을까? 이상한 우리 PD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스포츠 MC PD? 아니요. 우리, 아니에요? 오승훈 PD.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칭찬이 우리 많았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 그리고 사실은 이제 농사 관련해서 새로 시도한 작물들이라든지 작물들이 특성이 어떻더라.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실제 이제 뭐 거름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요즘 유해 환경을 일으키는 배수나 블루길, 그다음에 바닷가에는 해파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액비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닷가에 해파리로요? 네. 오, 그거는 다이버인 저로서도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인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저희가. 그 동물성이라서 좀 그 거름을 만드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거름 효과는 정말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4693님이 네. 일요일에 아이들과 AT센터 농업박람회 다녀왔어요. 많은 정보도 얻고
아이들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갔었는데 생각보다 즐길 거리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스탬프를 모아서 씨앗도 얻고 네. 네. 또 아이들이 농산물로 만들기 체험도 하고 꿀벌의 고마움도 알고 생필품도 얻고 어이구 체험을 얻은 쿠폰으로 농산물도 사고 눈과 입이 즐겁고 마음이 푸근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우리 자연에게 더 고맙고 우리 농산물 이용하고 자연보호도 잘해야겠어요 하고 예, 지금 우리 관장님 뿌듯하게 웃고 계십니다. 또 8273님도 농업박람회 가서 농사도 이제 과학이다라고 느꼈고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경험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모종과 화초, 토종 씨앗도 얻어왔는데 질문이 여기 또 묻어 있습니다. 이 뒤에가 질문이에요. 네. 잘 들어주세요. 그중에 상추 씨앗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요. 지금 심어야 할지 아니면 보관했다 내년에 심어야 할런지요. 한순자님이 네. 잠깐 이거 해결 가능한가요? 지금 네.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추는 지금 심어도 됩니다. 오. 네. 가을 서리 내리기 직전까지 서리 내리고 나서도 상추는 내한성이 강해서 뜯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혹시나 내년에 심어야 되면은 봄에? 네, 내년에 봄에 한 3월 말 4월 초에 이렇게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언제 상추를 드실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과거 얘기를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그 과거의 농업 환경이나 기술 이런 게 지금이랑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네. 경험도 다를 것 같은데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물론 이런 이제 전통 지식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서 또 현대 과학에 맞춰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부나 농촌진흥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내용에서부터 그다음에 고전 문헌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전통 지식들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환경부나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네네. PDF 파일로 이렇게 올라 있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많지만 또 눈 밝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현대화 시켜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지식들이 현대 과학에 힘입은 농업 기술로 많이 변질돼서 그런 지식을 찾는 것조차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네. 향모를 따으며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을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도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 쓴 책이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발견을 했습니다. 향모를 따으며 향모가 일단 뭡니까? 향모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쓰는 풀인데요. 풀이요?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가는 풀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기가 나는 그런 이제 허브 종류인데 이걸 머리카락 따듯이 이렇게 따는다는 얘기의 내용이. 그걸 이제 선물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거 어떤 책입니까? 향모를 따으며. 인디언 출신 식물학자 로빈 월 키머러 박사가 쓴 책인데요. 오랜 인디언들의 지식을 과학을 공부한 과학자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책이었습니다. 오, 되게 비슷한 컨셉이네요. 지금 네.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네. 그래서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인데요. 독서의 계절에 맞게 좀 추천드립니다. 예. 사실 참고로 농사법이 많이 나오는 책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현대 과학을 전공한 학자가 전통 지식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관찰자로 대상을 이렇게 분별해서 보는 것이 현대 과학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책에서는 거기에 관찰자도 참여하는 이론이 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전통 지식이 현대 과학과 만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대 물리학인 양자 물리학도 그렇게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과학과 이 전통 지식의 접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을 어떻게 잘 융합할 건가 뭐 이런 지식에 관한 책인데 오늘 그 퇴비에 대한 전통 지식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농사에서 쓰이는 자재로 퇴비에 대한 전통 지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재료에 어떤 성분이 많은지 알아야 퇴비 재료를 잘 선택할 수
묻게 될 텐데요. 예. 어떤 재료를 썼다는 것은 전통 지식에 해당한다면 어떤 성분이 거기에 많은지 이것은 아마 이제 과학의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퇴비 재료는 보통 이제 액비라든지 퇴비차와 같은 또 물비료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요즘의 퇴비들은 축산 분뇨에 톱밥을 넣어서 만들어집니다. 네. 물론 이제 축산 분뇨가 함부로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막고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도 크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제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나오는 이런 축산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가 네. 공장식 축산에서 쓰이는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와 같은 화학 물질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그게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옛날에는 거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이런 거 없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축분보다는 전통 녹음에서는 재화, 콩깍지, 낙엽 그리고 하천에 가라앉은 흙들을 퍼다가 거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화, 물고기 내장과 같은 것도 좋은 퇴비 재료였는데요. 과학적으로 이들 재료를 별도로 이렇게 성분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네. 하수 슬러지라고 할 수 있는 하천 흙 같은 경우는 질소와 인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재는 칼륨이 아주 많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을 털고 남은 콩깍지, 네. 콩대 이런 것들은 다른 풀들보다 2배 가량의 질소, 인산, 칼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양분이 풍부한 것은 아까 해파리나 이런 것들처럼 동물성인 생선 부산물이었습니다. 생선 부산물. 예. 네. 그래서 동물성이라 퇴비를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보다는 2배에서 5배 가량 이야. 풍부한 질소, 인산 함량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은 이제 칼륨이 없기 때문에 제거림을 섞어서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칼슘이 있어서 훨씬 더 또 작물을 튼튼하게 키우는 데는 좋은 퇴비 재료로 여겨집니다. 저는 딴 거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이 하천에 가라앉은 흙을 퇴비로 썼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통 하수온이라고 하죠. 이거? 네. 예, 하수온이가 이제 하천으로 스며든 이제 그런 오염된 물질도 있지만 되게 이제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양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가라앉아서 형성된 게 하수온이니까 그것을 많이 꺼내서 썼다 그래요. 이야, 네. 참 이 생각이 발상이 예, 도랑치고 가지 잡고 여기 도랑치고 예,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어허, 예. 그거 하나 더 했군요. 가지 네, 잡고 그렇죠. 거름도 만들고 네. 종류가 일단 지금 나온 것만 해도 3가지 이상인데 네. 그 어떤 형태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술을 빚고 난 술찌개미와 두부를 만들고 난 콩비지도 훌륭한 자원이기는 한데요. 네. 이건 요즘은 이제 부산물 처리에 대한 신고를 환경부에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이 텃밭에서 퇴비로 활용되기보다는 보통 재처리 시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처리 시설이요. 예. 근데 이런 재처리 시설에서도 발효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사료화 과정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이제 퇴비화 과정을 통해서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이제 온이 형태로 매립되거나 지렁이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데요. 지렁이가 이제 다 해결해 먹어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제대로 이제 퇴비화되기 위해서는 발효의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과 같은 재료들이 모두 텃밭에서 사용되는 거름의 재료가 되는데요. 사실은 도시민 모두가 농부가 된다면 정말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이거 있겠지만 바로 되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전통의 지식 속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거의 모두가 농부였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제 조그만 텃밭에서 그에 맞는 전통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텃밭 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퇴비로 활용합니다. 야, 이거 만약에 지금 잠깐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다 만약에 도시농부가 되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팝니다. 상상해봤어요. 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그 퇴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3436님이
묵은콩, 견과류가 있어서 이걸 갈아서 EM을 넣으면 거름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음식물을 거름 더미에 넣어서 퇴비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는데요. 땅을 파보니까 군데군데 작은 개미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네. 미생물을 넣어서 네. 미생물이 EM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미생물인데요. 발효를 네. 도와주는. 근데 꼭 이 미생물이 아니라도 밭에 있는 흙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티스푼 하나의 흙에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충분하게 있는 미생물들을 활용하셔도 어디 흙을 떠야 돼요? 밭에 있는 우리가 밭에 있는 텃밭에 걸로? 쓰고 있는 밭에 네. 티스푼 하나의 분량에 2억 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놀이터에 있는 흙 이런 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개미집이라든지 개미가 있다는 얘기는 너무 그 수분의 함량을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요. 수분 함량이 너무 적을 때 말라 있을 때 개미집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보통 60%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좀 축축하게. 예, 그래서 보통 60%로 하면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우리가 떡을 반죽한다든지 또는 빵을 반죽할 때 밀가루에 넣는 또는 쌀가루에 넣는 물의 양이 60%입니다. 그 떡을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은 그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예, 이게 재료를 손으로 이렇게 꾹 짰을 때 네. 손바닥에 물기가 묻지 않고 그리고 꾹 쥐었을 때 그걸 폈을 때 그 눌려진 모양이 부스러지지 않는 그 정도의 양이 60%입니다. 어렵죠?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데. 네.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기를 그리고 뭐 바라겠습니다. 작은 개미집이라든지 또는 네. 이제 곰팡이들 뭐 이런 애들이 분해자입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수님이 토란대 베어 먹고 토란은 그냥 뒀다가 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춧잎에 구멍이 나는데요. 농약 대체할 약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 사실 이제 추석 즈음에 수확하는 게 토란대입니다. 네. 굵은 토란대를 베어내고 조그만 토란대는 남겨두면 이렇게 밑에 알토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굵은 걸 안 베어서 수확 안 하면 오히려 알토란이 좀 작아질 수 있으니까 수확을 해야 되네요. 예, 수확해서 네. 이렇게 껍질 벗기고 이렇게 점여서 토란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춧잎에 구멍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병해충이 이렇게 잎을 갉아먹는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추 흰나방 애벌레도 있고 무잎벌레, 그다음에 벼룩벌레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맞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또는 이제 아까 있던 그 달팽이라든지 민달팽이 이 종류도 있어서 어떤 애가 와서 하는지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목초액이라든지 아니면 계란 껍질을 곱게 빻아서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일들을 좀 대체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다가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저기 계신 누구신가요? 여기 전라북도 군산의 강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께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네, 저희가 그 작년에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뻣뻣하고 크기가 안 자라서요. 뭐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너무 제가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안 했거든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뻣뻣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물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너무 굶기셨나 봐요. 물을 많이 안 주게 되면 네. 섬유질이 강해져 가지고 예, 좀 질긴 배춧잎이 나오게 되겠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근데 많이 저희가 주지는 농약- 마시고요. 네. 예. 그래도 네, 농약도 전혀 그냥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훌륭하십니다. 물이 좀 부족하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이 차지 않는 부분은 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칼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예. 계란 삶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셔서 속잎이 네.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하시죠. 기회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긴장하셨나 봐요. 큰 질문 하나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 네. 마음이 평안해지셨군요. 네네. 농사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희가 시골로 귀농해서요. 네. 그냥 텃밭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 여러 가지 어떤 거 하세요? 고추도 하고 들깨, 고구마, 땅콩.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다 야채는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거의 작업하시겠는데요. 네네. 그래. 평소에 저희 방송 좀 많이 들으세요? 네, 특히 화요일날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으면서도 좀 아쉬운 답변이 아닌가.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네.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들 시간은 되는 대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2569님, 깻잎 뒷면에 주황색 가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번지고 있는데 퇴치법과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주황색 가루는 뭐예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진딧물의 알, 진딧물이나 이렇게 해충들의 알이 이제 보통 잎사귀 뒷면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하시고 이렇게 좀 그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깻잎을 뭐 어제 저도 깻잎 절임을 했는데요. 네. 되게 이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먹어도 된다. 네, 네. 예. 목초액을 쓰면 그냥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낡지는 않은데요. 없어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셔야 좀 됩니다. 주기적으로. 친환경은 원래 약효가 이렇게 죽이는 약이 아니라 거의 기피제 형태로 이렇게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주 주셔야 됩니다. 예. 1178님, 하나하나 78님이 가을 무를 심었더니요. 속잎이 나오니까 자꾸만 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게 할 수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배추나 무나 똑같이 이렇게 새로운 잎은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다 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무 뿌리가 이렇게 굵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땅에 넘어져서 땅에 닿는 잎들은 일부러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눈에 띄어서 좀 보기 흉하면 오히려 그렇게 넘어져서 겉에 있는 잎들이 넘어져서 땅에 닿으면 일일이 이렇게 바짝 무에 가까운 부분까지 이렇게 꺾어서 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잎이 또 자라서 또 광합성도 하고 무도 커지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져도 되고 넘어진 부분에 닿은 잎들은 따줘라. 네. 이게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일단 넘어진 것 자체가. 모든 잎을 다 크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예. 2953님, 고추대는 언제쯤 뽑아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네. 지금 농가를 더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고추대 이렇게 벌써 뽑으신 분들은 병이 왔기 때문에 뽑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다면 첫설이 올 때쯤 해서 이렇게 뽑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그나마 있던 이제 고추대에 있던 양분으로 나머지 기존에 열려있던 고추를 숙성시키거나 더 키우는 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014님, 올해 대추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과일을 이렇게
하시는 지난주에도 분들이 그랬어요. 많이 질문들이 있는데요. 대추가 아예 안 열리는 경우가 있나요? 모든 과일들이 다 해거리 증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에 많이 열렸다면 그 이듬해 비축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열매를 다 안 열리죠. 그래서 쉬었다 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낙엽 지고 나서 겨울 동안에 겨울 동안에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감사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느라고 고생했어라고 하는 이제 나무에게 드리는 감사걸음이죠. 네, 그런 걸음들을 충분하게 하셔서 네, 내년 봄에 또 잘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지전정 작업도 나무 가지를 충분히 좀 잘라줘서 대추는 당에 열린 가지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지 작업을 굉장히 과감하게 합니다. 복숭아만큼이나 한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가지를 잘라주거든요. 옛날 가지를 다 잘라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뭐 해충이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껍질도 이렇게 벗겨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잘 해주시면 내년에는 또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올해 그 대추가 안 열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8273님, 올해 처음으로 고추를 많이 말려서 고추씨를 따로 빼서 말렸는데 그 빨 때 같이 절반은 넣고 해야 되는지요? 고추 빻을 때? 네. 고추는 이제 고추 과일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삼각불 모양으로 태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씨앗이 노란 씨앗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고추씨를 빼고 하시는 분들이 맵지 않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고추씨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고추씨가 매달려 있던 태자 부분이 가장 매운 부분이고요. 고추씨는 오히려 좀 매운맛은 덜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역할을 세상에 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고추씨를 따로 이렇게 빼놨지만 또 이제 빻을 때는 같이 고소하게. 조금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전 넣어줍니다. 반 정도는 넣고 이렇게 해야 맛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신기합니다. 8287님, 마당 텃밭 주변에 잎이 다 구멍난 맨드라미가 많은데 배추 모종이나 무 잎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맨드라미가 이렇게 구멍이 났다는 얘기는 해충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추나 무잎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오히려 좋은 징조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1580님이 가을에 식목을 하려는데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3312님도 밑에 같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가을 묘목은 보통 낙엽이 지고 나서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잎에서는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다음에 뿌리에서는 이렇게 물을 흡수하는데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보통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낙엽이 지고 나서 증산작용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잘 뿌리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배추 심은 지 거의 한 달입니다. 네. 배추 속을 파 밤나방이 거의 파먹었습니다. 네. 배추 속이 다시 날까요? 아니면 다시 심어야 될까요? 세종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배추 지금 상태에서 배추 속을 파밤나방이 먹었다면 그 안에 생장점이 남아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생장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사실은 또 계속 나오거든요. 네, 기다리는 게 낫고. 모진 파밤나방이 생장점까지 다 이렇게 먹어서 버렸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속에서 잎이 나올 그 지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심으면 지금 심으면 아마 가을 늦가을에 얼갈이 형태의 배추밖에 수확할 수 없어서 파밤나방이 어느 정도를 먹었는지 생장점이 남아있는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은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이 흐리고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또 안개가 짙게 낀다고 하니까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